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직접 측정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체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일본 어르신들 신체 나이가 다들 막 10년, 20년씩 젊게 나오는 겁니다. 90대 어르신이 우리나라 70대 초반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 걱정이 되어서 걷기도 달리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더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빠지느냐,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코어라든지 관절 가동성이나 협응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종목의 스포츠 동작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40대 이후에는 이 부상 때문에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동과 이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 이동이 택시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0km까지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이동에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굳이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계단 활용하고요. 수평 이동은 조금씩 걸어서 걷는 것을 좀 더 넣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버스 정류장 하나를 더 전에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어내다 보면 의외로 하루에 600kcal, 700kcal를 걷기나 계단 오르기로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운동으로 우리 몸의 불균형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자기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왜 자꾸 허리가 더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빠지느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걷기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이동성 도메인 안에도 상당히 많은 세부적인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이나 순발력, 관절의 가동 범위, 근력, 협응,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고려하지 않고 스트레칭 전혀 안 하시고 코어 운동 전혀 안 하시고 근력 운동 들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걷기만 하시거나 등산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동성의 요소들을 고려 안 한 채로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자세로 정해진 관절의 범위만 사용을 하게 되고 점차 불균형이 본인의 이미 쌓여있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축적, 쌓이게 됩니다. 제 경험도 저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달리려고 다리를 강화하려고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운동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와 상관이 없는 상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목과 허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아주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한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좋아하는 달리기도 물론 하고 있지만 달리기의 비중은 훨씬 많이 낮추고 로잉 머신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근력 운동도 부위를 바꿔가면서 하고 또 스트레칭 그리고 정적인 운동들, 기공이나 태극권 이런 것들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어 운동을 챙기고 있고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보고 계신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스포츠 종목을 더 잘 하려면 그 종목 자체를 더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아까도 one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다면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시간을 1km를 예를 들어 18분을 17분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수영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절의 가동성이 이제 좋아져야 되고 관절이 유연해져야 되고 코어 근력이 좋아져야 될 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심폐지구력이나 순발력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고요. 또 호흡이 자연스러워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 챙김과 관련된 어떤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한 가지 종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 자체만 바라보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팅 연습만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다음에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리만 무작정 늘리신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만 더 많이 하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펀디멘탈이 담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코어라든지 관절 가동성이나 협응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당 종목의 스포츠 동작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면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부상 때문에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펀디멘탈과 스포츠 종목의 균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인의학의 보급이 더딘 것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르신들의 돌봄 요구를 보다 보면 결국에 이 돌봄 요구를 막는 거는 근력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질병 전문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질병 전문가분들은 질병 예방,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 이걸 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계시는 어르신들도 걷기나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동년배 일본 어르신보다 한 4년 정도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2018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직접 측정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신체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일본 어르신들 신체 나이가 다들 막 10년, 20년씩 젊게 나오는 겁니다. 90대 어르신이 우리나라 70대 초반의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되고, 일본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이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격차가 이제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돌봄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이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러니까 이동성 내재 역량을 노년기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신의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비교적 일찍부터 알게 됐습니다. 동경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 계셨던 김원경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일찍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70대가 되면,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단백질을 먹고 또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또 그 효과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 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까지 생겨서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동성 내재 역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가 없게 되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일찍이 알았던 일본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근육을 키워서 남한테 의존하고 또 누워있는 노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초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도 근력 운동 얘기를 누구나 이제 하고요, 걷기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시청 직원들, 이번에 제가 가서 봤던 거는 시골의 시청 직원들이 후레이로, 그러니까 노쇠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개호 예방, 돌봄 예방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내재 역량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책을 내고 내재 역량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또 물리치료사가 아닌 그냥 공무원들이 시종일관 내재 역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TV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고혈압, 대사질환 예방하고 그리고 비만 예방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에는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연배가 들면 들수록 또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나라 젊은 성인들도 마른 비만이 굉장히 많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몸은 어르신의 몸을 70대 어르신, 동화저항이 생겨있는 근감소증 어르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율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람들이 노쇠 그리고 돌봄 요구 예방,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좀 외치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중년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이동성 내재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운동 교육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운동을 배우는 거에 대한 좀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생활체육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은 굉장히 먼 거라고 생각하고 헬스장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건강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뭐 생활체육 지도사와 같은 분들, 운동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상태를 파악을 받고 그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조언을 한 번은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동작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만 꼭 알려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불균형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또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또 근골격계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더라도 그 동작을 제대로 못하실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운동을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치매나 다리 관절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것들 중에 일단 머리 좋아지는 운동으로는 근력 운동도 머리가 좋아진다 알려져 있습니다. BDNF라는 여러 이런 물질이 BDNF도 있지만 FGF21 이런 대사를 좋게 만드는 물질도 있고요. 아이리신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근육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전신의 노화 정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사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인지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또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 그리고 협응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서 낙상을 예방하게 해주고 또 인지 기능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격한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 걱정이 되어서 걷기도 달리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무릎은 더 나빠집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무릎은 관절로 힘을 더 받으면서 점점 더 관절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고 걱정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고관절과 슬관절의 가동성을 회복하고 슬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올바른 자세로 다양한 운동들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 관절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관절에 무리를 안 가게 하면서 걷기 운동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몸을 지금부터 챙겨야만 합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 돌봄 요구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추계를 해보면 2040년 정도가 되면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 돌보는데 요양보호사 50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300만 명 돌보려면 15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시면 1년에 이러저러한 비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4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연령은 지금의 4분의 3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봄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쪼그라들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3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추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추세고요. 2040년이 되면 정말 온 나라의 국력을 다 모아도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이 온 나라의 돌봄 요구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 또는 제일 소중한 것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일본이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온 나라의 과제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나의 미래의 개호를 예방한다. 개호 예방. 그러니까 돌봄 요구를 예방한다. 그리고 나의 노쇠를 예방한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중년기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족해지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속에서 누군가한테 노년기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아주 럭셔리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 73세 이러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아마도 80세 정도까지는 사회경제활동을 좋든 싫든 유지해야 될 그런 공산이 큽니다. 또한 이미 직업 안정성이라는 개념도 다 무너지고 있고 직업이나 취미의 경계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무줄을 늘리듯이 삶의 주기도 길어지는 건데 이 주기에 맞춰서 우리의 내재 역량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고 조금 겁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재 역량을 잃게 되면 길어진 삶의 주기에서 어떻게 보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의 돌봄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모아놓은 자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숫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나의 노쇠와 돌봄 요구 발생을 일찌감치 예방하기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몸을 챙기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는 어려도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노쇠한 어르신과 비슷한 기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걸 돌봄 요구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과 통합되고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서는 시험 성적 한 가지만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 돈이나 자산 어떤 한 가지 숫자를 축으로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평생을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돈이 1,000억씩 있어요. 그래도 매일 술, 담배 하시고 운동 안 하시다가 60대 초반에 뇌경색이 걸리고 치매에 걸립니다. 건강수명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1,000억은 남아있지만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런데 먼저 아프지 않고 죽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은 약으로 관리가 되는 시대가 됐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술이나 시술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아프다는 것은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경험했던 일본에서는 케어 요구, 그러니까 돌봄 요구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을 번안을 해서 요개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요가 요구할 요자고 개호가 케어를 번안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돌봄 요구 상태라고 합니다. 노인의학적으로는 돌봄 요구 상태가 되는 것을 건강수명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돌봄 요구 상태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고혈압, 당뇨, 한두 가지 질병, 만성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아픈 노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요구 상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아픈 노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기는지 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intrinsic capacity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총괄하는, 총체적으로 모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새로운 건강의 개념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역량,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이런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여명, 치매가 걸릴 가능성, 나중에 요개호 상태, 그러니까 돌봄 요구가 발생할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이 청년기, 그러니까 3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WHO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재 역량의 개념은 이 감퇴만 막는다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무리 나이는 어려도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노쇠한 어르신과 비슷한 기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즉 삶의 질도 나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내재 역량이라는 거는 삶의 전부인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내재 역량의 보존을 성공적으로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가서 돌봄 요구가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동안 삶을 즐길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재 역량의 요소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내재 역량을 또 좋아지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재 역량을 유지하게 되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재 역량의 세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충분함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상으로 아주 많고 또는 조금 적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데 내 삶과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정도로만 이제 주어지면 그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재 역량의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상태에서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재 역량의 나머지 삶의 요소들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재 역량의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 안에서 밸런스가 깨지고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결국에 사람의 전체적인 내재 역량은 그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의 상태로 수렴해 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을 볼 때 한 과목 꽈락을 하면은 시험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이거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꽈락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돈이 1,000억씩 있어요. 그래도 매일 술, 담배 하시고 운동 안 하시다가 60대 초반에 뇌경색이 걸리고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노쇠 상태, 돌봄 요구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인의학적으로 말하면 건강 수명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내재 역량이 그냥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1,000억은 남아 있지만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삶이 10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사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 실제감과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내가 해나가야 될 전략을 이것을 바탕으로 수립을 하고 반대로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소비 자본주의에 의해서 주입되어 있는 쓸데없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당이나 술 같은 것들이 주는 또 해로운 자극도 있고요. 사치품이 주는 우월감과 거짓된 욕망, 결핍감, SNS가 주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재 역량 정도는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돌봄 요구가 발생해 버리신 어르신들께는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질병 중심의 치료를 너무 자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정리해 나가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비교적 젊고 건강한 그러니까 아직 노쇠가 생기지 않으신 어르신들 말하자면 신체 기능에 별로 문제가 없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만 한두 가지 있으신 분들까지는 숫자 나이로 보면은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젊은 성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제 책인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해서 다루는 이 4M이라는 개념을 내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Matters라고 하는 것,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원래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익숙해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의학에서는 나의 전반적인 노화 정도와 내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삶에 채워 넣고 싶은 것들, 나의 커리어, 나의 자산, 취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이 개념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서는 시험 성적 한 가지만 이제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 돈이나 자산 이런 것처럼 외부적으로 측정 가능한 어떤 한 가지 숫자를 축으로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평생을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다면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보통 사시는 데 있어서 아예 그런 고민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나의 삶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4M 중에 첫 번째 M이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M은 신체 기능과 활동, 운동을 말하는 이동성, 영어로 모빌리티입니다. 그다음에 정서, 인지, 회복을 말하는 마음 건강, 멘테이션이죠. 그리고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 그리고 약을 말하는 건강과 질병, 메디컬 이슈, 이렇게 나머지 세 개의 M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제 책을 읽고 이제 운동 역량 하라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운동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생활습관 개선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과 통합되고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서 물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생물학 노화 그리고 노인의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펀디멘탈, 그러니까 건강 정도를 계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들은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미래 이익을 평가하는 주식의 가치평가법이나 또는 이제 채권이 미래에 부도날 가능성을 평가하는 채권의 가치평가법, 또는 중고차를 우리가 살 때 이 차가 고장이 날지 사고의 위험이 높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적인 영역을 점수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분자생물학 영역에서는 또 노화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이징 클락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피를 뽑아서 DNA에 어떤 변형이 생겨 있는지, DNA를 둘러싸고 있는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변형이 생겨 있는지를 이제 보는 방법으로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브 호바스라는 사람이 2013년에 처음에 주창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대중화된 방법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겉에서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측정한 내재 역량이라는 게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측정한 노화 시계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겉에서 봐서 노인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나이는 그 사람의 실제 세포 수준에서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먼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허리가 굽고, 기능적으로는 스스로 집 바깥의 일을 보기가 어렵고 외출이 어려워지고, 조금 더 나빠지게 되면 점점 집안에서의 간단한 가사 업무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스스로 씻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진행이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던 아기 때의 기능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종합을 하면 내재 역량의 감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돌봄 요구, 일본식으로 하자면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해지거나 그게 안 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여생을 사셔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내재 가치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평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식의 모델을 만드는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멀티플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F스코어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도 하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아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재 역량은 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그 예측력이 검증이 됩니다. 저희 의학적으로는 노쇠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노쇠 지수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보통은 작게는 한 30-40개, 많게는 70개에서 90개까지 되게 되겠고, 이런 각각의 변수들을 모았을 때 이 변수들이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어르신이 치매가 생길지, 그리고 요개호 상태가 되실지, 사망하실지 이런 것들을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노쇠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난 한 30년 동안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것이고요. 근데 이 노쇠라는 것은 사람이 고장날 가능성을 보는 약간 고장을 측정하는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내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고장나지 않은 멀쩡한 거를 세는 것이 내재 역량이고, 노쇠라는 개념은 90년대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축을 뒤집은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은 2015년 정도부터
이제 또 WH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재 역량을 정량화하는 연구들은 아주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노쇠 지수, 중고차의 성능을 보는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예후들, 어르신들의 건강 예후들을 잘 예측한다는 것들이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년내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년내과가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병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장기의 기능들도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성인에서처럼 그대로 똑같이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조금 치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은 성인에서처럼 그저 개별 증상이나 또는 질병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때로는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합니다. 노인의학은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쇠, 그리고 여러 개의 질병,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기능의 변화가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럼 몇 세부터 진료를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특정 나이로 무 썰듯이 이렇게 잘라서 몇 살부터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리학 또는 의학적으로 노쇠의 특성을 가지게 되시는 인구 집단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직선으로 보지 않고 조금 복잡계로 생각하는 분야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전문 분야이고 마치 소아과, 성인과, 노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년내과나 노인병내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주로 제가 근무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노년내과 만나실 수가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은평성모병원, 일산차병원 같은 병원들에서 이러한 진료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하게 노인의학 진료를 하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서도 유사한 외래 진료를 굉장히 다양한 병원에서 개설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 첫 책이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생물학적인 노화의 과정, 그리고 이게 축적된 결과인 질병과 노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질병과 노쇠가 전부 쌓여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나이듦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오해하고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또 거부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나이듦이나 사회의 나이듦 모두 다 이렇게 꼭 굳이 파탄적이거나 우리가 부정해야 되고 피해야만 하는 것들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듦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오해들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노화, 노쇠와 사회 고령화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생각을 하면 앞으로 미래를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책인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에서는 첫 번째 책에서의 고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저희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료 프레임워크 중에 4M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4M 기법을 적용해서 내재 역량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2020년 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진료나 업무 그리고 연구로 많이 좀 지쳐 있었는데요. 저희 진료실에서 4M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면 노쇠한 어르신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신체 기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기법을 저 스스로한테 써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제 스스로의 삶을 이제 바꿔가면서 또 젊은 사람들의 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선순환을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저희 또래 그리고 중년, 노년기에 있는 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본인들의 삶을 큰 폭으로 개선해 보실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마음 챙김된 상태의 반대를 이해하면 마음 챙김된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는 흔히 지하철이든 버스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비디오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자극을 탐닉하고 있는 것, 이거는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지는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마음 놓침된 상태에서는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제 마음 챙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꼭 명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몸에 어디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나에게 코로 들어오는 호흡과
그때 오르락내리락하는 배를 자각하는 것,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정말 좋은 명상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마음챙김을 이야기하면 꼭 앉거나 누워서 하는 명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유사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은 이제 마음챙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꼭 명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고 그 순간을 실제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마음챙김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하철이든 버스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이제 구정하게 또 이렇게 비디오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자극을 이제 탐닉하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챙김에서 가장 멀어지는 마음 방황, 번뇌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반대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서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몸에 어디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나에게 코로 들어오는 호흡과 그때 오르락내리락하는 배를 자각하는 것,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마음챙김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정말 좋은 명상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마음챙김 명상의 세계에서는 공식 수련, 또 비공식 수련,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식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눕거나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수련 과정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고 또 내 몸 안팎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이런 공식 수련에서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공식 수련을 하기에 앞서서 예비 연습으로는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익숙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호흡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호흡이 굉장히 좁아져 있거나 위로 떠 있다, 그러니까 흉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연습을 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호흡 자체를 조절할 줄 알아야 또 호흡을 내려놓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복식 호흡을 조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갈비뼈 아래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의 배의 오르락내리락하는 호흡을 느껴보는 연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공명호흡이라는 연습도 있습니다. 5.5초 내지는 6초 또는 대여섯 박 정도 심박으로 세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5, 6초 정도의 천천히 부드럽고 느리게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하는데, 이런 연습을 하면은 또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고 스트레스 레벨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또 있습니다. 명상 중에 마음챙김 명상 말고 만트라, 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외치면서 하는 명상들도 있죠. 이런 초월 명상이라는 기법도 있고, 저는 이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웠는데 이것도 명상과 비슷한 것인데, 위스퍼 하호흡이라고 해서 코로 편안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속삭이듯이 하고 내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호흡과 명상 방법들의 근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점차 자연스러운 호흡을 찾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떤 종류의 테크닉을 사용하시던 간에 맞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고, 이런 연습들을 반복하다 보면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세팅의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으로, 그리고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과업을 실제감 있게 몰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연습을 단 10분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수영장 한 바퀴만 딱 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 챙김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시작을 하는 것과 마음 방황된 상태에서 막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감이 있는 어떤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공부나 과업이 나의 내재 역량에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마음 챙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 챙김된 상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몰입 역량을 키우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몰입 상태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몰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춰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된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면 될수록 결국에 실제감 있는 몰입된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 챙김된 상태의 반대를 이해하면 마음 챙김된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는 다른 말로는 마음 방황 상태 또는 마음 놓침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음 방황 상태, 마음 놓침 상태는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흔히 차를 몰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잡념들이 떠오르는 상태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마음 놓침된 상태에 굉장히 빠지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취약성은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의 자극들에 빠지기 취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번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또는 마음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마음의 무질서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혼란 정도가 높아진 상태가 결국에 마음 놓침 상태이기도 한데요. 마음 놓침된 상태에서는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하거나 할 때 그 업무를 실제감을 느끼면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동 반사와 같이 그냥 단순한 업무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실제 나와 통합돼서 최적의 효율로 진행되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마음 놓침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이 자체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압이 오르고 또 근육은 빠지고요. 또 복부 지방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변화들이죠. 마음 챙김된 상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정반대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낯설게 하기 또는 조금 새로 바라보는 그런 것과 비슷한데요. 내가 마치 내 몸 바깥에 나가서 새의 입장, 조감도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데 소비자본주의나 또는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주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념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소에게 강제로 곡식을 먹인 후에 그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마음 챙김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음을 한다. 그 술을 많이 마시는 거를 내 몸과 마음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뇌독을 먹는다. 또는 치매를 빨리 생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치매 가속 약을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낯설게 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어라든지 어떤 고래, 밍크 고래 이런 걸 죽여서 그 피부를 벗겨낸 다음에 그것을 가방으로 들고 다니거나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를 이제 좋은 패션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마음 놓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사회의 통념, 그러니까 가격의 서열 기준, 비싼 것이 좋은 것, 이런 것들에 그저 끼워 맞춰서 생각하는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요. SNS나 어떤 유튜브나 틱톡 이런 것들이 주는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하거나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마음 놓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극들은 우리 몸에, 우리 머릿속에 중독 회로를 아주 쉽게 자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극들을 계속 향유하고 이렇게 탐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뇌의 피로를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피로한 행위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는 어떤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여가라고 생각하도록 주입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음 챙김된 상태는 우리 뇌가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가속노화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기제 그리고 통념들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어야 실은 운동이든 역량이든 생활습관 개선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 나의 삶에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감 있게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실제감 있게 깨닫는다.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마음챙김된 상태로 습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챙김된 상태를 만드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 그리고 이동성, 건강과 질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선순환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챙김된 상태가 되어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마음챙김된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저 명상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각하고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뇌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노이즈들을 가라앉히고 좀 더 깨끗해진 센서를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근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앉아서 또는 눕거나 이렇게 어떤 세팅을 만들어 놓고 명상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걸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달리기를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기공에서는 기공의 영역에서는 참장이라고 해서 서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서 굳이 어떻게 보면 앉아서 하는 걸 지겹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앉아서 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요. 가만히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하철에서 그냥 가만히 정말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풍경을 보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 방황 상태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몰입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인지 기능도 장기적으로는 나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또 하나의 나의 근력이다, 나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마음 건강의 근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드는 것을 근력 운동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뇌의 보상 시스템은 더 많은 자극을 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높은 역가의 강력한 어떤 자극원들이 사회에 만연해졌는데, 합성 마약도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사람들이 긴 호흡의 책을 보다가, 비디오를 보다가, 15분짜리를 보다가, 3분짜리 보다가, 30초짜리 보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자극이 빠르고 또 보상이 빠른 것을 좇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회의 자극은 사람의 뇌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강한 자극들로 점점 모아지게 됩니다. 가공식품만 하더라도 이 식품의 세계에서 자극성이 더 높아서 사람들이 좇는 것들만 경쟁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식당도 더 맛있는 식당이 살아남고, 어플리케이션도 더 자극적인 게 살아남고, 합성 마약의 세계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면 정말 자극적인 것들만 가득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가속노화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뇌가 그냥 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상회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상회로가 나빠지게 되면 그저 무언가에 대한 갈해가, 목마름이 심해지는데, 그 목마른 상태가 우리가 어떤 거에 목마른지도 도저히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자극을 좇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더 빠른 틱톡이나 이런 유튜브 쇼츠 같은 동영상 보고, 끊임없이 SNS 스크롤하고, 여러 가지 빠르게 배달되는 쇼핑 어플리케이션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오래 입지 않을 옷도 계속 막 사들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소비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전선에 이렇게 얽혀있는 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실험용 쥐처럼 그 사람의 노동력과 그리고 여가 시간을 모두 다 지금 현재 사회의 시스템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에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된 상태로 돌아와서 이런 몸에 해롭고 가속노화로 빠뜨리는 이런 자극들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더 강한 자극을 느끼면 느낄수록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경험하는 즐거움의 정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재적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100, 1000의 자극을 펜타닐이나 이런 것도 얻더라도 며칠만 지나게 되면 그 자극의 정도는 다시 1, 다시 1000이 111로 줄어듭니다. 똑같은 양의 펜타닐을 주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펜타닐을 안 맞았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즐거움밖에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자극에 지금 흠뻑 노출되어 있지만 이 자극들을 계속 줄여내게 되면, 점진적으로 줄여내게 됐을 때
줄여내더라도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해로운 자극들은 삶에서 제거를 해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나의 호흡을 바라본다거나 지하철에서 그냥 긴장을 빼고 서 있으면서 풍경을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은 활동들을 가지고 나에게 즐거움을 만들고, 해로운 즐거움이나 자극원들은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 가속노화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면서 해로운 자극원들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도 아니고요, 또 탄수화물의 총량도 아닙니다. 텅 빈 칼로리라고 해서 empty 칼로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만 하는데 계속 배고픈 상태로 콜라 같은 걸 먹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배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영양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살찌는 게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절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드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는 아주 고품질 영양 음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당 폭탄인 물건들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팔기도 합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미워해서 저탄고지로 가셔서 붉은 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게다가 또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또 발암물질까지 섭취하게 되죠.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정보지만 그런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셔서 적용하는 분들도 많다는 문제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영양을 칼로리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는 풍조입니다. 노화와 대사과학 그리고 염증의 세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혈당 변동성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노화의 억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엠토르라는 거를 자극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엠토르를 자극하는 음식, 그러니까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은 쉽게 말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또는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빠르게 올려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는데, 인슐린 분비는 그 자체로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없으면은 우리가 당뇨병으로 큰 고생을 하겠지만, 배에는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또 이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혈당을 올리려고 또 우리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또 혈압을 올리고요,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고 불필요한 식탐도 만듭니다. 또 하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지는 식사죠. 결국에 가속노화 식사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도 아니고요, 또 탄수화물의 총량도 아닙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똑같은 총량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아주 느리게 이 탄수화물이 흡수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슐린은 그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은 아주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서 근육의 양을 유지하고 또 머리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식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뺀다고 하면은 반드시 단순당을 빼라 1번, 2번 정제 곡물을 빼라, 그러니까 하얀 가루로 된 것들 조심해라. 그래서 흰밥, 면, 떡 이런 것들 정제 곡물로 흡수 잘 되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 조심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덩어리가 있죠. 초가공 식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로 만든 음식들을 텅 빈 칼로리라고 해서 empty 칼로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만 하는데, 결론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그리고 움직이는데, 근육을 쓰는데 필요한 에너지로는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만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세포에 있는 포도당 채널이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그 포도당들이 지방세포나 또는 지방간으로 그대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식탐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고픈 상태로 콜라 같은 걸 먹게 되고,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면 또 콜라가 땡기고 당이 땡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힘은 없고 머리는 돌지가 않고 브레인 포그 상태가 유지되고 배는 계속 고프니까 또 먹는데 사실은 배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총 칼로리나 탄수화물 양에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체성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지방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칼로리를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현저히 적은 양의 영양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의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자제력을 발휘해서 하루에 800kcal, 1000kcal만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면과 비슷한 상태로 이제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몸을 만들어서 삶을 지탱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살찌는 게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절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드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빠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사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적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평소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죠.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에너지는 우리 몸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쟁 기하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를 바로 지방세포나 또는 지방간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근육은 상시 녹여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근육은 조금씩 빠지고 지방은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160에 몸무게 40kg대 나가시는데 인바디 해보면은 체지방률 40% 나오시고 지방간 있고 이런 마른 비만 있는 분들 많은데, 식습관을 정확히 이제 여쭤보면은 빠른 탄수화물들 드시면서 칼로리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살을 제대로 빼려면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를 봐야 되는지를 모르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빠른 탄수화물을 드시면서도 저칼로리 식사하려면 정말 엄청난 끈기와 자제력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할 정도인데,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셔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풀어져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 그때 요요가 확 옵니다. 그때도 다시 지방만 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겉으로 광고되는 이미지를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단순당이 가득 들어있는 요거트나 또는 뭐 해독 주스 같은 거를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고급스럽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탄수화물이어서 몸의 대사체계는 사실상 하루 종일 망가져 있게 되고, 늘 스트레스 호르몬이 저혈당 빠지게 되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식탐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 자체로도 가속노화가 되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식품 회사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는 아주 고품질 영양 음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당 폭탄인 물건들을 만들어서 편의점에 팔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 섞인 이런 벌크업하는 제형들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 후에 잠깐 드시는 거는 이제 운동 전문가라면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단백질 보충하는 음료로 드시는 거는 정말 가속노화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딱지를 붙이고 팔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드시든지 간에 성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업체들이 건강하다고 광고를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당분 덩어리인 게 정말 많다. 이미지를 보고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성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성분에는 빠른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나, 단순당이나 정제국물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음식을 이제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오해입니다. 혈당 변동성이 좋지 않고 혈당 변동성이 높은 식사가 특히 이제 비만이나 마른 비만을 만든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고, 뭐 밀가루 똥배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는, 그런데 탄수화물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미워해서 저탄고지로 이제 가셔서 이제 붉은 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위주로 이제 동물성으로 식사를 하시는 또 극단적인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있냐면 BCAA라고 해서 가지사슬, 이제 분쇄사슬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이솔루신, 루신, 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들은 mTOR라고 하는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속노화가 됩니다. 게다가 또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또 발암물질까지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시면 뭐 대사질환도 생기고 염증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 사망하시게 되신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탄수화물 자체를 그저 미워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사람이 살면서 이게 노화가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 약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 인지 기능 저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한 거의 이제는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세계에는 이제 블루존이라고 해서 장수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블루존에서의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 그리고 또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식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소식을 하지만 억지로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게 배는 부르게 먹지만 총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식단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성이 낮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렌틸콩이나 귀리나 현미 같은 통곡물을 삶거나 해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물론 통곡물을 조금만 갈아서 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곡물 자체를 섭취하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붉은 고기 섭취를 자제한다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장려하는 블루존의 장수 식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사시는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더 만들었는데요.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룰에 딱 집착해서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큰 요요를 맞이하거나 또는 아예 습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용인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랑 회식한다 그러면은 중국집 가서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사의 중요한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머리 좋아지는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머리 좋아지는 식사 개념이 있고 이걸 마인드 식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식사가 가지는 장점하고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다 모은 것이죠. 요는 아주 낮은 당지수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을 주요 칼로리의 이제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핵심이고요.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피하고요. 또 요리를 하는 데는 올리브 오일을 메인 기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또 채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먹고 술은 와인을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먹는 이런 식사고요. 특히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막연하고 또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1인 가구나 핵가족인 경우에 이런 식사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밥하고 반찬을 먹기 때문에 이 식사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흰쌀밥을 먹는 문화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혈당 변동성의 면에서는 그리고 이 마인드 식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든다는 면에서는 흰쌀밥을 먹지 않고 렌틸콩이나 귀리, 현미 이런 것들을 백미와 섞어서 결국에 잡곡밥을 만드는데 이 잡곡밥에 잡곡이나 콩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기다가 반찬으로는 이제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뭐 계란이나 뭐 이런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게 되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실은 렌틸콩을 충분히 넣은 밥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간장만 뿌려 먹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다 섭취할 수가 있고 섬유소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만 먹으면서도 살도 빼고 머리도 좋아질 수 있는 식단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이라고 하시면 와인을 막 이렇게 즐기고 치즈,
고기 이렇게 즐기는 이런 풍성한 식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인드 식사나 원래 지중해 시기에서는 붉은 고기나 치즈 이런 것들은 절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당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고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고 나면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장기간 이런 식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초가공식품이라든지 단순당을 먹어서 억지로 불필요하게 생겨 있었던 식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시드 오일,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짜낸 식물성 기름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마인드 식사는 점수로 내가 얼만큼 이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인터넷에 가면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기, 딸기류와 견과류를 많이 먹고요, 버터나 마가린 이런 걸 쓰지 않고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치즈는 조금만 먹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물을 매일 3주먹 이상 먹고, 콩도 아주 자주 먹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튀기지 않은 가금류, 그러니까 치킨, 닭을 삶아 먹는 거죠. 튀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어도 되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나 그리고 디저트류, 페스츄리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술은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이제 마시는 걸 권고합니다. 근데 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약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 인지기능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유사한 식단들을 준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를 오히려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거의 이제는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삶을 살면서도 식욕이나 식탐 없이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이런 밥은 인스턴트 팟이나 이런 슬로우 쿠커를 이용해서 많은 양을 지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덜어서 밑반찬이랑 같이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핵가족, 저희도 3명이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좀 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이 마인드 식사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잠을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물이나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1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올리브유를 한 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서 방탄커피라는 걸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방탄커피는 올리브유 대신에 기버터를 넣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선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만드시면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단식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걸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먹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매일매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AMPK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간헐적 단식 시간 동안 지방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MCT 오일 때문에 케톤 바디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특히 지방은 활활 타게 되고요. 세 번째로 오토파지라는 기작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타서 이것들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드시거나 또는 물에 MCT 오일과 올리브유 드시고, 점심 저녁을 마인드 식사를 하시거나, 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바깥에서 일반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일반 식사를 하실 때는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을 좀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또 숨은 당도 조금 피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드시고, 나머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식사는 마인드 식사를 해보시면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재 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하루에 4잔까지 커피를 마셨을 때는 어떤 사망률이 증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방되는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는 그다지 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루에 4잔 정도까지는요. 그런데 커피는 점심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7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완전히 그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반감기 4번이 지나야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오후 서너 시 이후에 마시면은 실제로 밤 12시에도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 11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또 카페인에 대한 예민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일지 같은 걸 쓰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적절한 커피의 양과 또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최후의 그 커피가 가능한 커피를 먹어도 되는 시간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근데 몰입을 잘 하려면 몰입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몰입 근력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과업을 수행하든지 간에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 그것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X축은 과업의 어려운 정도, Y축은 어떤 역량을 의미를 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역량이 좋을 때 그럴 때 몰입이 잘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를 안 하였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통로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제가 만든 저의 몰입 루틴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몰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근데 몰입을 잘 하려면 몰입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몰입 근력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과업을 수행하든지 간에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감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 그것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몰입에는 몰입의 통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X축은 그 과업의 어려운 정도, 난이도를 얘기를 하고 Y축은 나의 어떤 역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쭉 X는 Y 정도가 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선의 주변으로 이제 몰입의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역량이 좋을 때 그럴 때 몰입이 잘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를 안 하였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통로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업이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오히려 긴장을 하거나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일 때도 몰입 근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몰입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몰입의 통로는 저는 넓어질 수 있다. 그 반대로 아주 마음 방황 상태, 마음 놓침 상태에서는 몰입의 통로가 매우 좁아져서 이 통로의 폭이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몰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몰입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력을 어떻게 키워지느냐? 첫째로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내가 몰입의 통로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모두 맞춰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근력이 점점 좋아지면 나만의 몰입의 통로가 넓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더 나쁜 환경 그리고 점점 더 따분하고 반복적인 과업이나 또는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수행을 하더라도 몰입이 가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언제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현재 어느 정도 몰입하는 상태로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하고 어떤 요인들이 내가 더 몰입을 잘 되게 하고 있고 반대로 어떤 요인들이 몰입을 저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마다 물론 특성이 다를 텐데요. 어떤 몰입의 매뉴얼 또는 루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화를 시켜 나가게 되면 점점 매일매일 굉장히 긴 시간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제가 만든 저의 몰입 루틴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루틴에는 흥미롭게도 4M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는 이제 4M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장기간 술을 안 먹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면 정말 몰입이 당연히 안 되는 건 뭐 그렇고요. 술을 마시는 게 상당히 뭐 3일, 4일 이상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몰입의 첫 번째 조건은 금주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잠을 꼭 자야 됩니다. 7시간 이하를 자게 되면 안 되고요. 특히 6시간 이하를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몰입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몰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전에는 빈속으로 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한 날이라고 하면 약간의 아주 느린 속도의 복합 탄수화물과 약간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증거가 아직까지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저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3g을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리신을 3g 정도 먹으면 7.5시간 정도 자야 되는 게 한 7.0시간, 그러니까 30분 정도 절약이 되는, 그러니까 저절로 눈 떠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니까 그냥 공유만 드리는 거고요. 이런 글리신을 캐모마일이나 다른 허브차와 함께 복용을 자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매일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대퇴사두근과 흉추, 어깨 등을 스트레칭을 하고 약간의 코어 운동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아주 어둡게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가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일매일 5분 코어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코어 운동을 아침에 해주면 조금 더 바른 자세로 그리고 긴장 없이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고, 코어 운동을 안 한 상태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등에 긴장이 들어가고 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몰입을 해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코어 운동이고, 그리고 여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는 일을 합니다. 고관절과 경관절 주변에, 어깨관절 주변에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이제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아주 짧게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주로는 저는 호른을 연습하기 때문에 호른 연습과 함께 이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루틴을 항상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을 하는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는 이제 몇 가지 또 진입 조건이 있는데, 우선 스마트폰을 반드시 치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마음방황 상태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스마트폰을 치우고요. 특히 저는 아침에는 올리브오일과 커피를 이제 섞어서 마시는 저만의 방탄커피를 마시고, 근데 아침에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아침부터 마인드 식사를 이용한 그런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과 거기다 올리브오일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몰입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몸이 운동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건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는 한 번에 한 5km 정도를 뛰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렇게 달려줘야 달리지 않은 날도 몰입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되지 않은 상태가 연속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된 상태를 만들고 있고요. 또 마음챙김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호흡이 좀 지금도 호흡이 약간 이제 떠 있는데 이렇게 뜨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몰입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25분 일을 하고 5분 쉬면서, 쉴 때는 다양한 관절을 스트레칭을 하는 이런 루틴을 하고 있고요. 논문을 쓰거나 원고를 쓸 때처럼 좀 긴 호흡으로 일할 때는 45분 집중하고 15분 쉬는 루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분이나 15분 동안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제가 하는 것은 3가지만 하도록 제가 아예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이야기하는 세미 수파인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힌 채로 쉬는 것입니다. 등과 그 고관절 주변의 그 근육들의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해도 되는 것은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세 번째로 해도 되는 것은 이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브레이크 타임에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몰입 사이클을 25대 5나 45대 15로 몰입 사이클을 한 2-3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다 소진됩니다. 계속 몰입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 보통 그렇게 되면 꽤 오래 쉬어줘야 되는데, 이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때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 1시간 정도 다른 운동들을 하고 오거나 또는 뭐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쉬어주면 다시 한번 몰입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원고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2-3시간 정도의 몰입 사이클을 하루에 2번 정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몰입 사이클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은 간행본 원고 하나를 정도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몰입은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몰입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성입니다. 모빌리티죠. 항상 스트레칭이 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코어 운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동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운동들을 조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관에서는 로잉 머신을 많이 합니다. 중량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그리고 권장은 이제 2번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운동들, 밀기, 당기기, 그리고 뭐 데드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10km 이상은 뛰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기 연습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는 하는 게 이동성 내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음 건강 멘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또는 우리말로 글을 쓰고 읽는 게 제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뇌에 기름칠을 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영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적어도 30-40분 이상 읽고 있고, 독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어로 글쓰기 그리고 한글로 글쓰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0-30분 정도는 계속 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인지 재활이라고 할 수 있고, 인지 내재 역량 유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저는 마음챙김 명상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회만 되면은 저는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저의 어떤 닫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냥 멍 때리는 것과 비슷하죠. 호흡에 놓여 있으면은 그 자체로 회복이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얘기하는 위스퍼 호흡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호흡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호흡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좀 적극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서 마음 청림 상태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는 현재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인드 시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정도가 제가 몰입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루틴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몰입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몸의 반응과 또 나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록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금주를 유지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술을 먹으면 그것이, 술 먹은 날을 저는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것이 며칠까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의외로 꽤 멀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이어리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에 운동이나 또는 나의 몰입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아주 자세하게 일기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유의할 만한 어떤 변화는 무엇이 있었다, 이런 것들 기록을 하시다 보면 제 루틴도 사실은 그렇게 별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루틴을 조금씩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저녁이 되면 목이 아프더라,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기록을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또 자극과 반응 관계를 보듯이 나의 어떤 행동과 결과를 계속 관찰하는 습관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를 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릴 때는 술을 좋아했지만 지금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이나 회사들이 업무의 질과 업무의 양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더 줄이고 새벽 4시에 막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저는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1시간 아니 10분을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의 핵심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를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어떤 보상을 주는 행동은 제가 도파민을 얻는 가장 주요한 어떤 행동은 저는 사실은 글을 쓰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찾는다거나 또는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이제 큰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즐겁게 많이 할 수 있게 어떤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24시간이 있고 7시간 반을 자면 되고 출근 퇴근 1시간씩 하고 그리고 하루에 근무를 저는 거의 10시간 정도 가까이 하지만 그 시간 그리고 저는 어차피 근무 안에서 진료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몰입 루틴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또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무할 때만 또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재미있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덕업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을 계속 여가 시간에도 할 수 있게 지금은 합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M이 이게 합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저한테 중요한 것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나머지 3가지 M들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연구 역량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지만 제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는 어릴 때는 술을 좋아했지만 지금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시간 관리는 조금 형용모순인 단어인데 왜냐하면 몰입을 할 수 있는 근력을 기르게 되면 사실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좀 자괴감에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게 일찍 나와라 이런 요구를 받고 저녁에는 되게 늦게 집에 가라 이런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식 노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6시간만 자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멍하게 앉아 있는다고 하면 제가 7시간 반을 자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이 루틴에 있는 운동들이나 마음 관리를 하면서 하루 2시간만 딱 연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연구의 산출물은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이나 또는 그 어떤 회사들이 업무의 질과 업무의 양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더 줄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저는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감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실제감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세팅을 만들고 그거를 근력 운동을 하듯이 내 몸을 나의 마음을 바꿔나가서 1시간 아니 10분을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오히려 남아 도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가 자기 삶이 되고 그게 직업이 되면 일단은 시간은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일이 되니까 시간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뭔가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잠을 줄이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몰입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서 그 일을 실제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80에서 90년까지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10년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보다 10년 정도는 더 오래 살면서 또 간병인의 도움도 없이 마음 챙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배우고 또 이루고 깨닫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른 시기에 나의 내재 역량이라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삶의 4M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4가지 요소가 또 서로 선순환을 만들어서 내재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장기 포트폴리오, 우리 삶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제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 편안함, 불편함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 조금은 덜 자극적인 식사를 하는 것, 내 머리를 쓰는 것, 그리고 디지털 자극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모두 당장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에요. 어떤 노력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편안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리고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불편함을 피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움을 얻으려다 보다 보면 결국에는 내재 역량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 놓침 상태가 되고 몰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전반적으로 4M의 건강이 다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경로를 바꿔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M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확인을 하시려면 제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는 젊음과 노화, 그리고 질병, 돌봄 요구까지 굉장히 큰 관계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첫 책인데 지속가능한 나이듦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삶에 큰 여러 가지 개과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책은 딘 세르자이와 아예사 세르자이라는 분이 지은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어떻게 하면 치매도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책인데 제 책에서 4M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뉴로플랜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의 비슷한 기법인데 이 책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좀 제 책에서 좀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분인데 이희철 선생님,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쓰신 책이 또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마인드 식사나 또는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 만들 수 있는지를 잘 기술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노인의학의 개념이죠. 병을 봐서는 안 되고 사람까지도 봐야 된다. 물론 병도 봐야 되지만 사람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노인병 의사인 루이스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좀 됐지만 미국의 또 의사죠. 아툴 가완디 선생님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일까라는 책이 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두 가지 책을 내용에 더해서 노화와 노인의학의 에센스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정리했던 책이 저의 첫 책인 지속가능한 나이듦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재해석한 책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로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는 과학이 옛날에 불교가 깨달았던 사람의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도 불교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삶의 어떤 리인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절제하는 또 그런 삶의 방식, 덜 쓰고 또 덜 먹고 이런 삶의 방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노화를 지연시켰던 이런 노화를 지연시키는 삶의 방식들은 실제로는 탄소 발자국을 낮출 수 있는 또 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을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학이 사실은 불교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바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읽어보신 다음에 이 책을 이 불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긴 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